다른 분도 다 책 있어요? 1페이지부터 할까요, 그럼? 그 저번에 요 앞전에 그 한 거 그 몇 페이지예요, 앞전에 한 거? 66페이지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1페이지부터 다시 하는 거 어때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기서부터 해요. 예? 거기서부터 해라고. 63페이지부터. 63페이지부터 할까요? 예예. 네, 그래요. 63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그러면, 보시면 2페이지까지 했으니까 네. 63페이지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돼요. 좀 주도적으로 해보세요. 제가 여기, 이거는 좀 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한승목 선장님이 해보세요, 주도적으로. 예? 아니, 잘하는 사람이 해봐야지. 아유 못해요. 난 더 못하는데. 그냥 누가 잘해요? 그냥 읽으면 되겠죠. 그 뭐 조다영 선생이 잘하던데. 잘하는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문제지요. 그러면 60, 아까 몇 페이지 말씀하셨어요? 63페이지. 63페이지요. 63페이지 펴보세요. 예. 6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관영어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한번 문정아 중국어 거기 한번 로그인 한번 해볼까요? 거기서 보고 따라하면 어때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렇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문정아 중국어 연구소로 들어가 볼게요. 공유하고 문정아 중국어 연구소. 뭐이 따닥다. 책 없으면 찍어서 드릴까요? 책 없는 사람 있어요?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와가지고 여기 어디 페이지를 치면 그 페이지로 갈까요?
무한 수강, 무료 강좌, 전체 강좌, 중국어, 정규 회화, 스페셜 회화, 문정아 중국어. 지금 우리 이거 하는 책이 뭐예요? 중국어 어법 교과서죠. 어법, 예, 어법이죠. 교과서요. 이거죠. 어법 교과서. 이거 맞죠? 예. 이것이 93번호가 무슨 뜻일까요? 후기네, 후기. 여기는 지금 우리가 관영어인데, 관영어에 대해서, 어법, 관영어. 몇 강으로 들어가요, 여기가? 4강이네, 4강. 관영어란? 맞죠? 예, 4강. 이거 돈 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된 강좌가 없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과. 강좌가 이미 담았대요. 이거를 좀 봐갖고 해야 될 건데, 일단 샘플 강의를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봐요. 잘 하는지. 자신감은 성공으로 이끄는 제1의 비결이다. 에디슨의 명언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죠. 大家好. 네, 박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정아입니다.
HSK 전문 강사로 10년 정도 넘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온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수강생분들과 호흡하는 거 대단히 좋아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어법 과정인데요. 마인드맵으로 그려낸 문정아의 중국어 어법 교과서. 본 교재는 사실 독학으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30일 일정으로 앞에 플랜이 짜져 있지만 우리 오프라인에서는 40강으로 수업이 구성되고요. 자, 40강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간략한 소개한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은 계획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한 강좌씩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2강 이렇게 보충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강은 진도 나가고 한 강은 보충 시간이 나가는데요. 이 가운데 넘버원 홈피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써서 내시면 우리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은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어떻게 진도가 나가는지 쭉 보시면요. 일단 중국어의 어법 단위를 시작으로 하여 문장 성분 그리고 품사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품사에 대한 정리가 모두 끝나는 다음 달 초, 중순 정도부터 시작해서 문형에 대해서 각종 문형에 대해서 다양한 문장 형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공부하시면서 처음에는 중국어 어법 별거 아니네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갈수록 어려운 내용도 나오고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생길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문장 구조가 튼튼해지면요. 회화든 아니면 뭐 중국인들과의 교류든 아니면 회사 내에서의 업무든 간에 막힘이 없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단연간의 강의 경력을 토대로 오늘부터의 강의, 바로 중국어 어법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첫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마인드맵으로 그려낸 문정아의 중국어 어법 교과서 본교재 1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어에는 가장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나뉠 수가 있는데요. 어법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단위가 있어요. 자, 최소의 단위. 이 최소의 단위는 단어보다도 더 작은 단위입니다. 함께 따라해보시죠. 형태소. 형태소. 네, 중국어로 형태소는 우리가 위수, 시작, 위수 혹은 츠수, 시작, 츠수라고 합니다. 자, 위수와 츠수, 어소 혹은 사소라고 읽혀지는데요. 형태소가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뜻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런 단위. 형태소는 보통 이름절이나 이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단어. 네, 단어는 중국어로 우리가 츠라고 합니다. 다 함께 츠. 그래서 새로 나온 단어 다 함께 셩츠. 그렇죠. 셩츠. 자, 단어예요. 단어는 사라고 불려지고 이렇게 츠라고 발음합니다. 다음 세 번째. 단어와 단어가 결합한 형태를 바로 구라고 부르거든요. 자, 따라해보세요. 구. 그렇죠. 근데 이 구가 한국어로는 구지만 중국어로는 구가 아니라 도안유라고 읽힙니다. 다 함께 도안유. 한 번 더, 도안유. 네, 그래서 오늘 다양한 구의 세계를 잠시 후에 공부하게 되고요. 형용사구, 명사구, 동사구, 뭐 전치사구 등 다양한 구에 대한 세계를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도안유는요, 글자 그대로 그냥 한자 자체로 읽자면 단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쓴 어법 교재를 보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무슨 도안유라고 적혀 있으면 무슨 단어구나. 그래서 이 단어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단어와 단어가 결합돼서 2개 이상 결합된 단위를 바로 구라고 하기 때문에 이 구, 중국어로 도안이라고 하니까 문법 용어가 혼동됨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자, 다음 이 구가 완성이 된 형태. 하나의 완성된 문장 형태가 되면 문이 됩니다. 다 함께 문. 네, 문장 가운데 단일문, 간단한 문장, 다 함께 단문. 그 다음 복잡한 문장, 이것을 우리가 복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문과 복문의 차이점은 단문은 한 문장 안에 주술 또는 술목 해서 완성된 문장의 하나의 형태이고 이 복문하면 2개 이상이 결합된 형태를 말하는데요. 자, 이걸 중국어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문은 다 함께 딴쥐, 한 번 더 딴쥐, 그 다음 복문은 후쥐, 후쥐라고
라고 합니다. 복문은 주로 접속사로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접속사.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소, 바로 형태소서부터 시작해서 복문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한 번씩만 더 따라해볼게요. 정리해봅니다. 다 함께 형태소, 단어, 구, 단문, 복문. 그렇죠. 그 다음 중국어로는 위수 또는 츠수, 츠, 도안유, 단쥐, 후쥐. 그렇죠. 문법 용어가 딱딱 어우러지게끔 다 머릿속에 잘 심어두시기 바라고요. 우리 어법반은 제가 숙제를 하루에 30분 이내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완벽하게 그냥 다 소화해버리세요.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굳이 뭐 다음날로 미룰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어법반 숙제하고 귀가하시는 걸로,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숙제 해결하고 다른 볼일 보시는 걸로 그렇게 스케줄을 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중국어 어법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공부한 내용들. 네.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형태소는 뜻을 가진 무슨 단위? 최소의 단위였는데요. 자, 형태소를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위수 혹은 츠수라고 한다 그랬죠? 자, 단어는 뭐라고요? 다 같이? 츠. 오케이, 츠. 다음, 구는요? 도안유. 한 번 더, 도안유. 그렇죠. 문장은 단일문과 복합문으로 나눴습니다. 단일문을 딴쥐. 그렇죠. 복합문을 후쥐라고 했었죠. 그래서 쥐즈를 딴쥐, 후쥐로 나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형태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해를 해볼 건데요. 교재는 31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자, 31페이지에서 여러분 형광펜 준비. 우리 수업 시간 중에는 형광펜하고 색깔펜 한 자루씩만 더 있으면 됩니다. 자, 형태소라는 것은 뜻을 가진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를 바로 형태소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자,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밑줄자, 가장 작은 단위 형광펜 밑줄자. 네, 가장 작은 단위.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몇 가지 예가 다뤄지고 있어요. 자, 우리 현재 교재 31페이지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 가운데 몇 개의 단어만 따라해보시죠. 함께 지혜, 川, 巧克力. 네, 이 가운데 巧克力를 잠깐 예로 들어볼게요. 이거 巧克力를 삼음절로 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를 만약에 巧만 하면 초콜릿이라는 뜻을 알 수 있나요? 克는 어때요? 克. 안 되죠. 반드시 세 단어, 巧克力 이렇게 세 단어가 결합되어야만 뜻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형태소는 보통 1음절, 2음절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지만 3음절로 되거나 4음절로 된 외래어 이런 것들이 형태소에 해당이 되고요. 형태소 외에 우리가 보통 단어, 그러니까 단어가 형태소 다음 단위지 않습니까? 단어 안에 형태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형태소이면서 또 동시에 단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은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3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형태소로 구성되어, 시작!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옆에다 적어보세요. 문장 성립 가능. 문장 성립 가능. 문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단어 하나 가지고서. 네, 자, 형태소보다는 조금 더 큰 범위지만 단어 안에 형태소가 포함되므로 일부 단어들은 이거 형태소임과 동시에 또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따라해보십니다. 함께 听, 中国, 桌子, 学校. 그렇죠.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파트가 있어요. 바로 품사라는 부분이에요. 자, 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품사.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어법을 정리할 때는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품사면으로 접근했었어요. 중국인들 대부분이 품사로 가르쳐요. 특히 부사, 전치사, 접속사 이런 어려운 품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해하기가 힘들고 낱낱이 이렇게 파헤쳐져 있어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운 문장 만나면 또 버벅거리고 헤매고. 그래서 왜 그런가 연구를 거듭하고 어법교과서를 집필할 때야 비로소 정리가 된 내용이 바로 품사면으로 공부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끝도 없어요.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품사 여러 가지거든요. 자, 이 품사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 아까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부터 우리가 단어까지 설명을 드린 상태죠. 그죠? 단어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옆에다 문장 만들 수 있다는 거 적으시라고 했는데 이 품사라는 것은 같은 속성끼리 묶어놓은 갈래예요. 자, 교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하단에 단어를 공통된 성질끼리 모아놓은 갈래. 형광펜 밑줄 쫙. 그리고 품사에다 동그라미. 이어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명사, 대명사.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수사, 양사, 그 다음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수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접속사, 조사, 감탄사, 의성사. 자, 이 가운데 감탄사와 의성사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수업 시간 중에는 설명을 생략할 거고요.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품사. 단어를 공통된 성질끼리 모아놓은 갈래. 자, 여기서 공통된 성질이라는 부분에 조금 전 31페이지 하단에서 여러분 체크를 해주셨고, 묶어놓은 갈래가 지금 코겐속 정리로 나와 있죠? 네, 코겐속 정리 속에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수사, 양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이렇게 있는데요. 자, 고개 드시고 순간 기억력 및 소리로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자, 품사에는 뭐가 있는지 한 분씩 돌아가면서 我们再回忆一下. 자, 은희 동시에서부터 품사의 첫 번째 명사. 그렇죠. 대명사. 네, 다 나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조금 이따가 이거 화면을 확인해 드릴게요. 그 다음,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전치사로 가면 안 돼요. 동사 먼저 가야 돼요. 동사. 동사 하려고 그랬어요. 네, 안타까워. 형용사. 그지? 형용사. 선호기. 부사, 전치사, 조사, 접속사, 남은 두 개? 다 했어요. 양사, 수사는. 네. 감탄사와 의성사 이렇게 나뉘겠죠? 맞아요. 그래서 감탄사, 의성사는 수업 시간 중에는 별도로 다뤄지진 않지만 이 10가지 품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대답을 해주셨고요. 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이렇게요. 총 10개의 품사 꼭 기억해 주세요. 수업 시간 중에 완벽하게 외워주세요. 이 가운데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단 9 HSK 시험과 신 HSK 좀 달라졌는데요. 신 HSK 시험에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동사 그리고 형용사에 대한 쓰임이에요. 동사는 이 가운데 별표 3개, 네, 형용사는 별표 하나. 수로가 될 수 있고 문장 안에서 주요 성분이 되는 뼈대가 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 위주의 학습을 꼭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부사와 전치사는 여전히 사랑받는 두 개의 파트인데요. 부사도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전치사 별표 하나. 자, 접속사 중요합니다만 별표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사에 비해서는 나머지 요소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명사서부터 대명사, 수사, 양사, 동사, 형용사까지를 우리는 실사라고 부릅니다. 실제 존재하는 단어. 이 실사들은 특징이 뭐냐면 실사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독립적으로. 그러나 이 오른쪽에 있는 자, 여러분들 화면으로는 왼쪽이죠. 참. 왼쪽에 있는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이렇게 4가지는 우리가 허사라고 부릅니다. 허사는 중국어로 쉬츠라고 합니다. 한 번씩 따라해보세요. 실사, 실츠, 허사, 쉬츠, 허공의 단어란 뜻이에요. 허공의 단어, 허위에. 이 가공 단어들은
반드시 실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사와 허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요. 그 가운데 실사 중에서는 동사, 형용사 위주의 학습, 허사 가운데선 부사, 전치사, 접속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 또 충분한 기본기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코겐속 정리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은 필기 내용은 제가 지울 거고요. 여러분 다시 하나씩 떠올려 보겠습니다. 실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작! 명사, 대명사. 네, 동사, 형용사는 맞긴 맞는데 수사, 양사를 여러분들 빠뜨리셨어요. 다시 명사, 대명사 시작!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非常好.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품사에 대한 정리 끝났고요. 다음은 구. 수업 시작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법 단위 중에서 최소의 단위는 형태소, 그 다음은 단어, 그 다음 단어와 단어가 결합되어서 하나의 구의 형태를 이룬다고 했죠. 자, 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일정한 규칙에 맞게, 자, 여기서 2개 이상에다가 동그라미 딱 일정한 규칙 꼬부라기 밑줄. 교과서는 3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결합한 단위를 바로 우리가 구라고 부릅니다. 자, 구의 종류 다양한데요.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5가지 구에 이어서 제가 추가로 또 하나 더 알려드릴 거거든요. 집중해보세요. 자, 첫 번째, 형용사 구. 다 같이 형용사 구. 형용사 구. 그렇죠. 우리 예문 속에 수록되어 있는 예문들 전부 다 외울 겁니다. 수업시간 중에. 다 함께 딴딴더 정지很好. 정지 很好. 이 가운데 很 부사 플러스 好 형용사 결합인데요. 이렇게 부사와 형용사가 결합된 형태를 우리는 형용사 구라고 부릅니다. 부사 플러스 형용사 결합. 형용사 구. 대표적이죠. 형용사 구는 문장 안에서 부사어라든지 뭐 관용어라든지 보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것은 차후에 제가 차차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개강 첫날이니까 대략적인 이해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单单的成绩很好 시작. 单单的成绩很好非常好. 잘하셨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동사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사구라고 하면요. 보통 동사 플러스 명사의 결합을 동사구라고 하는데 다 함께 打电话. 그렇죠. 打 플러스 电话 결합은 바로 대표적인 동사구입니다. 동사 플러스 명사 결합이죠. 일반적으로 동사구는 동사 플러스 명사도 있지만 동사 플러스 동사도 동사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他常常给老师打电话 시작. 他常常给老师打电话. 그는 자주 선생님께 전화를 건다. 이런 표현이었죠. 자, 打电话가 대표적인 동사구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주술구. 자, 다 함께 주술구. 주술구. 말 그대로 주어 플러스 수어 결합을 주술구라고 하는데요. 우리 자 일단 들으세요, 여러분. 我不吃是有原因的 시작. 我不吃是有原因的 뒷절 따지지 말고 我不吃만 먼저 떠올려 보면요. 我 하고 不吃는 주어 플러스 그 다음에 수어 결합이죠. 그렇죠? 我不吃 그 다음 是什么什么的. 이 문장은 뒷부분은 차후에 따지기로 하고요. 그러면 주어 플러스 수어 결합을 우리는 주술구라고 하는데 이 주술구가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주술구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我不吃是有原因的. 我不吃是有原因的. 그렇죠. 잘하셨고요. 형용사구부터 주술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전치사구 차례인데요. 여러분, 전치사구. 나는 서울에서 공부한다. 시작. 我在首尔学习. 한 번 더. 我在首尔学习. 여기서 在 플러스 首尔. 이와 같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결합. 또는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 결합을 우리는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전치사구는 주로 문장 안에서 부사어 역할을 하는데요. 자, 我在首尔学习. 한 번 더 시작. 我在首尔学习. 그렇죠. 그래서 무슨 구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 문장들이 딱딱딱 떠오르고 그 다음에 무슨 단어 플러스 무슨 단어 결합인지 무슨 품사 플러스 무슨 품사인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5번째. 명사구. 따라해보세요. 명사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적어주세요. 명사구는 주어편서부터 나와요. 근데 우리 앞에 이 어법 단위 설명 부분에는 빠져있는 부분이니까 추가로 넣어주시고 명사구 중에서 你们两个人都是学生吗? 시작. 你们两个人都是学生吗?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你们 대명사 플러스 两个人 이거는 수사, 양사, 명사 결합인데 이것도 우리는 명사라고 간주합니다. 수량명 결합에서 른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대명사 플러스 명사 결합 혹은 명사 플러스 명사 결합 이런 것들 우리가 명사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뒷문장 你们两个人都是学生吗는 제가 하단에 적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명사구라는 것은 대명사 플러스 명사 또는 명사 플러스 명사 결합이더라. 다음 이어서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是的 강조 구문이에요. 네, 是的 강조 구문. 저는 우리 종로 근처에 종로에서 강의를 한 지가 벌써 거의 10년 넘기 때문에 종로 근처에 지인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모르는 분들도 저를 처음 보시면 중국어 선생님이시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딱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자, 당신은 중국어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영어를 가르치십니까? 라는 문장이 우리 교재에 수록이 돼 있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你是教汉语的还是教英语的好的，你是教汉语的还是教英语的汉语的还是教英语的 잘하셨어요. 이랬을 때 중국어 선생님입니다. 시작. 教汉语的 네, 그렇죠. 教汉语的 그래서 이 지금 현재 教什么的教什么的할 때의 자, 教라는 동사 플러스 한유 명사 그 다음에 맨 뒤에 더가 붙어있죠. 얼핏 봐서는 이게 동사구 같겠죠. 그죠? 教와 한유는 동사 플러스 명사 결합이니까. 근데 더가 붙음으로써 이거 덧자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덧자구란 어떠한 하나의 구 형태 플러스 더 결합된 거. 제가 아까 구의 정의로 2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개 이상. 지금 教라는 단어와 한유라는 단어와 플러스 더까지 결합해서 덧자구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끝에가 더로 끝나는 거 덧자구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총 6개의 구가 정리가 끝난 상태고요. 여러분 얼만큼 이해하셨는지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자, 구에 대한 설명 가운데 덧자구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 지금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你是 시작. 你是教汉语的还是教英语的 네, 그랬을 때 대답 시작. 教汉语的 그렇죠. 좋아요. 잘하셨고 그러면 여러분 고개 드시고 저를 보세요. 제가 질문하면 답하시면 됩니다. 자, 형용사 구라는 것은 뭐 플러스 뭐? 부사 플러스 형용사였고요. 뭐 딴딴이의 성적 자 외워봅시다. 시작. 淡淡的成绩很好 대표적인 형용사구죠. 이렇게 팁을 드려요.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계속 더해드릴 거고 수업 시간 중에 무한반복으로 외워버릴 거예요. 모든 예문들을. 자, 두 번째 동사구 하면요. 뭐 그는 선생님께 자주 전화를 드린다. 시작. 他常常给老师打电话 그래서 打电话할 때 동사구는 뭐 플러스 뭐 결합? 동사 플러스 명사. 그 밖에 동사 플러스 동사도 동사구입니다. 세 번째, 내가 먹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야. 시작. 我不吃是有原因的 할 때 我不吃 무슨 구? 주술구. 그렇죠. 주술구. 我不吃 다음 이어서 전치사구가 있었거든요. 나 서울에서 공부해. 시작. 我在首尔学习 그렇죠. 이때 在首尔뭐 플러스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도 역시 전치사구입니다. 다음 이어서 명사구라는 게 있었거든요. 명사구. 그래서 너희 두 사람 다 학생이니? 시작. 你们两个人
都是学生吗? 그렇죠. 좋아요. 잘하셨고 덧자구 형태에서 방금 화면으로 딱 띄워드렸던 거 시작. 你是教汉语的还是教英语的? 그렇죠. 대답은 教汉语的. 절 떠올려주세요. 문정아. 자, 다음은 문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문장이란 것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우리가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문장 구성하는 성분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기 총 6가지가 있어요. 자, 6가지 갈래 따라해 보십니다. 주어, 수어,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보어.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시작. 주어, 수어,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보어. 그렇죠. 이 가운데 우리가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뼈대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 아까 품사면에서는 동사, 형용사였잖아요. 그럼 문장 성분에서는 뭘까요? 소연이? 주어, 수어, 목적어. 그렇죠. 뼈대 세우는 거 주어, 수어, 목적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수어예요. 네, 찍었어요. 그래요. 잘 맞췄어요. 그래서 수어가 가장 중요해요. 자, 수어에다 별표 3개 칠게요. 수어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문장에서의 어떤 든든한 핵심을 딱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흔들리거든요. 항상 이 문장에서 수어가 뭘까? 이런 것에 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실 때도 마찬가지고 중작하실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용어, 부사어, 보어 가운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보어예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보어예요. 5, 6급 통틀어서 뭐 3, 4급도 마찬가지예요. 보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답답한 건 또 부사어, 관용어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 별표 하나, 그 다음 관용어, 별표 둘인데요. 보어보다 관용어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조금 복잡 다단해서 이것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자, 주어, 수어, 목적어 중에서는 수어가, 관용어, 부사어, 보어 중에선 보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어에다가 별표를 2개에다가 하나 더 덧붙일게요. 3개로. 네, 보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 중에 보어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이어 다시 한번 뭐뭐뭐 시작. 주어, 수어,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보어. 네, 좋아요. 각각 이제 주어는 우리가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주유라고 합니다. 함께 주유. 수어는 함께 웨이유. 네, 목적어는요 빈유라고 합니다. 함께 빈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선생님들은 주웨이빈 하면 주술목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관용어는 중국어로 띵유라고 합니다. 함께 띵유. 그리고 부사어는 쭈앙유. 한 번 더 쭈앙유. 상황어라고도 하고 상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부사어, 그 다음 보어라는 것은 부유, 다 함께 부유. 네, 그래서 자, 한 글자씩 앞 글자만 따면 주웨이빈 띵状부 시작. 주웨이빈 띵状부. 좋아요. 위자는 각각 어자, 위안 할 때 위자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코겐속 정리했고요. 제가 매일 수업이 끝나고 나면 과제를 조금씩 내드릴 때 이 과제 중에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코겐속 정리를 그려오시는 과제예요. 수업 시간 중에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곁가지로 이렇게 파헤쳐지는 거. 오늘은 1단계까지밖에 없어요. 왜냐면 오늘 기초 잡는 날이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서 파생되게 이렇게 주어의 정의, 주어를 구성하는 성분, 무주어문 이런 것들, 주어가 생략돼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곁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그래서 월 말 그리고 다음 달 초 중순 정도 되면 적어도 품사 및 문장 성분에 대해서 2, 3갈래 이상 마인드맵으로 이 중국어 어법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주웨이빈 띵状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문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문장의 종류. 문장의 종류하면 짧은 문장, 바로 언어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단위. 교과서 33페이지 보고 있는 중이고요. 가장 작은 단위라는 이 말에다가 밑줄 쫙. 이게 바로 단문입니다. 아까 단문을 중국어로 뭐라고 했었죠? 네, 딴쥐라고 했었죠? 함께 딴쥐. 땅지. 좋아요. 주어와 수어의 관계가 한 번만 포함되는 거. 이게 바로 단문입니다. 자, 주어 수어 한 번 동그라미. 주어 수어 밑줄 한 번 동그라미.
반면 복문이라는 거는 두 개 이상 결합되는 형태들인데 자 33페이지 하단 보시면 예문에 너 뭐 먹고 싶니? 다 함께 你想吃什么?饺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인들은 물만두, 그 다음에 또 고기만두 이런 것들 좋아하고요. 빠오즈도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중국 현지에서 하루에 하나 이상씩은 빠오즈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饺子는 주로 중국 북방 지역에서, 남쪽 지역에서는 미판을 주로 즐겨 먹습니다. 쌀밥. 그래서 저희가 원어민 선생님들 가운데 그 북경 토박이 선생님 홍단 라오스와 남쪽 선생님 위보 라오스가 계신데요.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할 때면 메뉴 고를 때 항상 우리 위보 라오스는 무조건 밥이 있어야 돼. 한국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홍단 라오스는 吃面吧, 面条吧. 칼국수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칼국수 드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단문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33페이지 하단에 너 뭐 먹고 싶니? 뭐라고요? 시작! 你想吃什么? 자, 물만두? 饺子. 그렇죠. 이때 饺子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가 문장을 이루죠. 주어 수로 없어요. 我吃 이거 없어요. 그냥 목적어 자리에 원래 놓여야 될 것 같은 饺子가 그냥 문장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단일문. 이거 단문이에요. 단문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만 이렇게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화살표로 단어와 단어가 결합하여 문장이 되기도 하고 단어 하나로 문장이 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죠. 단어 하나로 문장될 수 있다 밑줄점. 이것도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프린트물이나 뭐 교재를 보시게 되면 뭐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이렇게 나눌 때 첫 번째 단락의 경우 두 칸 띄고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를 들어 饺子 하고 마침표가 돼 있어요. 쌍따옴표 돼 있으면 네. 그럼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이라서 문단으로 한 문단. 그 다음에 또 두 칸 띄고서 그 다음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단어지만 하나의 문장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의 문단이 되기도 한다. 자, 다음 문장의 종류 가운데 단문, 우리가 이제 복문 들어갈 차례인데요. 복문이란 건 34페이지로 또 넘겨보시고요. 자, 34페이지 상단에 단문에 대한 예가 또 하나 더 나와 있어요. 你想吃什么饺子? 시작! 你想吃什么饺子? 그랬을 때 돼지고기 만두 함께 猪肉饺子. 문장어지. 네, 조금 아까는 그냥 饺子 자체가 문장이 됐었잖아요. 지금은 猪肉饺子 해서 단어가 두 개 결합됐네요. 이거 뭐예요? 단어가 두 개 결합된 걸 뭐라고 불러요? 구라고 부르죠. 구가 바로 문장을 이뤘어요. 아까는 단어가 문장을 이뤘고 지금은 구가 문장을 이뤘어요. 그래서 구 하나로 문장이 될 수 있다. 밑줄자. 구 하나로 문장이 될 수 있다. 猪肉饺子. 네, 대표적이죠? 다음 복문. 복문이란 두 개 이상의 단문으로 구성된 문장을 복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서 나는 한국인이고 너는 중국인이다. 시작! 我是韩国人,你是中国人. 그렇죠. 제가 중국 유학 시절에 발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그랬던 일화가 중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시장을 가기로 했는데 룸메이트 언니랑 시장을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뭐 베이항이라는 데가 있대. 베이항. 그래가지고 택시를 딱 탔죠. 그래서 쓰지 我们去 베이항 이랬어요. 그랬더니 운전기사분이 베이항? 베이항? 그래서 혼자서 막 그러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랑 언니가 베이항 일성이성이 아닌가 보다. 그때부터 이제 일성, 이성, 일성, 삼성, 일성, 사성 들어갑니다. 베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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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항. 네, 그렇게 계속 하는데 저희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게요? 납치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막 차를 몰고 가더니 어디다 딱 세우는데 외딴 곳에다 세우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가서. 그래서 누구를 불러오는데 그분도 되게 험악하게 생긴 거여서 무서웠어요. 일주일 만에 납치당한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조선족 분인데 어디로 가시게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네. 저 베이항이라는 무슨 시장이 있대던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베이항이 아니라 베이항이에요.
삼성 이성으로 베이항 시장. 네, 그래서 그 이제 일주일 만에 그거를 성조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조를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친구들이 저에게 만나면 너 발음 괜찮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자신감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중국 현지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행은 꼭 한 번씩 가시고요. 그 다음에 유학은 뭐 선택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번씩 가셔서 본인 스스로 이걸 체험하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현장 강의를 통해서 원어민 선생님이 끊임없이 막 코치를 해주시죠. 그 다음 대화 나눌 때도 가급적 원어로 대화 나누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발음이 조금씩 더 정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자, 현재 우리 본문 부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한국인, 너는 중국인. 뭐라고요? 시작. 韩国人, 你是中国人.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장 자체가 我是韩国人, 주술목, 你是中国人, 주술목 해서 단문 두 개가 결합됐으니까 이거 뭐예요? 복문이 된 거죠. 복문, 복합문, 복문, 후주의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 보시면 막 일어나서 밥맛이 없어. 시작. 因为我刚起床所以什么都不想吃. 자, 因为所以라는 접속사에다가 네모박스. 그래서 항상 인과관계 접속사 혹은 뭐 조건관계 접속사 앞뒤에 호응을 이루는 이 접속사 구조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는 이해를 꼭 해야 되고요. 중적할 때 꼭 하나 이상씩은 써버릇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이해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한 비교인데요. 3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죠. 이 가운데 특징, 자, 품사의 특징 가운데 여러분 각 단어가 고유하게 지니는 문법상의 의미, 자, 문법상의 의미 밑줄 줘. 그 다음 문장 어느 자리에 쓰이든 품사는 변하지 않는다. 품사는 변하지 않는다. 밑줄 줘.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 문장 성분 1번에서 단어 또는 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타낸다. 자, 어떤 역할 밑줄 줘. 주어, 수어, 목적어인지, 관용어, 부사어, 보어인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은 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문장 성분 변화 밑줄 줘. 자, 특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요. 1번과 2번에서 각각 나왔듯이 네, 자, 저를 잠깐 보세요. 품사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장 성분은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어느 자리에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주어가 되고 수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수어가 되고 목적어 자리면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품사가 변형되는 일이 없으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빠르죠. 자, 그 종류는 조금 아까 다 외웠기 때문에 한번 다시 되돌이켜 생각해보죠. 자, 품사의 종류 뭐뭐뭐 있죠? 시작.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그렇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이렇게 해서 한 글자씩만 제가 따봤고요. 여러분들은 숙제하실 때 코갱 속 정리로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해서 가지치기해서 그려오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고 문장 성분에는 6가지 있었거든요. 시작! 주어, 수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보어. 그렇죠. 수업 시간 중에 주술목은 SVO, 관형어, 부사어, 보어는 원가로, 네모가로, 꺾은 가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이제 예문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건데요.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한 예 가운데 单单学法语 시작. 그렇죠. 单单学法语. 그러면 单单은 사람의 이름은 주어 자리 놓였으니까 주어입니다. 学는 뭐예요? 네, 동사로서 문장 성분은 수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잘 보세요. 명사, 동사, 명사의 결합인데 문장 안에선 주어, 수로, 목적어가 됩니다. 반면 자 문장 성분으로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요. 法语很容易 시작. 法语很容易. 그렇죠. 저는 중국어 강사지만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아, 简代讲话, 말했다의 운동화 이런 거. 法语很容易. 자, 프랑스 전공하신 어떤 분이 이런 유머를 쓰시면 정말 웃기죠.
bonjour, 드레주, 파리바게트 이러면 똑같은 예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fary가 똑같은 명사긴 한데 앞에는 목적어로 쓰였고 뒷문장에서 어때요? 주어로 쓰였네요. 그럼 품사는 바뀌나요? 안 바뀌죠. 품사는 동일하게 명사죠. 그죠? 그 다음에 헌, 부사, 롱이, 형용사. 그래서 문장 안에서 이렇게 해서 주어 뒤, 수로 앞, 부사가 자리. 나중에 또 배우게 돼요. 지금 당장은 복잡해, 어지러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요 부사어 때문에 그래요. 부사어, 관용어가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데 주어, 수로는 명확합니다. 자, 정지간. fary가 앞에서는 목적어였는데 뒤에선 주어로 바뀌었지만 품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품사와 문장 서문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그 다음에 자, fary의 품사는 변하지 않았지만 문장 서문 바뀌었다. 여기다 밑줄 점. 품사는 변하지 않았지만 문장 서문은 바뀌었다. 자, 그럼 우리 기차놀이 한번 할 차례인데요. PPT 화면 잠깐 봐주세요. 중국어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분을 우리는 부사어라고 해요. 자, 다 함께 부사어. 네, 이 부사어는 네모가로로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앞에서 주어를 제한 수식하고 목적어 앞에서 목적어를 제한 수식하는 성분을 관형어라고 불러요. 다 함께 관형어. 그렇죠. 관형어. 그 다음에 주어, 수로, 목적어는 제가 각각 SVO로 표시를 해드리게 되고요. 자, 부사어라는 게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있는가 하면 수로 앞에 놓여서 수로만 수식 제한하는 그런 부사어도 있어요. 이것도 부사어인데 자, 한번 순서대로 따라 읽어볼게요. 다 함께 부사어, 관형어, 주어, 부사어, 수로, 보어, 관형어, 목적어. 그렇죠? 그래서 주, 술, 목 사이사이에 관형어, 부사어, 보어가 들어간다는 사실. 이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만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네, 어때요? 괜찮은데요. 아, 괜찮아요. 아, 이거를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승모 선생님, 거기, 저번에 한 거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60 몇 페이지라 그랬어요?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요. 네, 그거 얼른 한번 읽고 넘어가 봅시다. 예. 잘하신 한승모 선생님이 좀 읽어보세요. 아이고, 이거 못하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지금. 해봐요, 한번. 거기 지금 1번부터 하나요? 1번부터? 예. 한번 해보세요. 재민쌤 할 수 있어요? 전혀 안 됩니다. 저도 최근 이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럼 한 대까지만 해봐요. 한승모 쌤 한번 해보세요. 저씨, 하오, 방파, 이것은 좋은 방법이다. 조티, 저시거예요? 저시거? 예, 저씨, 하오, 방파. 음, 그 다음에, 조티엔, 마이더, 신, 얼지, 자이, 나. 어제 산 새 이어폰이 어디 있지? 예. 그 다음에, 워샹, 청웨이, 종웬, 라오시. 나는 중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 어싸. 타, 찐티엔, 추, 추러, 어, 뉴자이쿠.
저거 하이츠 더 어, 뉴 피치 어, 뉴 피치 어, 또가 어떻게 된가 보면 또 라이러. 또를 요라고 불렀던데. 요 라이러. 맞아 맞아 요 라이더 요 라이러. 요 요 라이더 그다음에 타먼 도 준베이 카오 베이징 다수에 따세. 예. 그다음에 워창 추가 이게 워창 추? 나 이건 어떻게 읽은가 모르겠어요. 뭐를 동가. 네. 네. 그다음에 한 것만 읽어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쌤, 그러니까 그다음 사람이 이제 읽으시면 좋 여기 읽을 사람이 없으니까 공부해갖고 다음 시간에 읽읍시다. 그러면 오늘은 예, 안면관찰로 갑시다요. 예, 예. 안면관찰은 오늘은 몇 페이지 하나요? 우리가 그때 한 것이 56페이지인가요? 아, 1장 갈까요? 오늘? 입장이요? 네, 저번에 1장 했나, 우리? 아, 했다. 1장 했지요? 안면관찰 그러면 오늘은 2장 가볼까요? 2장. 62페이지. 62페이지 책 펴보세요. 국재준님 책 있으신가요? 조성아님 책 있어요? 혜민쌤은 책 있어요? 네, 네, 그럼 책 있는 사람이 좀 읽어봅시다. 한승목 선생님 먼저 읽어보실래요? 레이저 친구와 코로나 바이러스. 예, 레이저 침과 코로나 바이러스. 네. 예, 레이저 침구요법은 레이저가 혈자리를 조사해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유사 침구 치료 방법이다. 1960년 미국 메이먼이 최초로 루비 레이저를 개발한 이래 점차적으로 침구 치료를 대신해서 고혈압, 자궁주의염, 기관지염, 폐활량 증가, 근만성 질병을 치료하는 등 영역을 넓혀왔다. 중국은 1973년부터 레이저를 침구의 주된 신무기로 임상에 적용시켜왔다. 현재까지 레이저 침구는 이미 임상에서 여러 과에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내과, 외과, 신경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오간과 등은 200여 종의 질병 치료에서 뛰어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력한 상태가 되어버린 시대 이후로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닐 수 있는 바이러스가 인체 피부 표면에 침구멍, 금속 침 구멍이 남아있을 때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는 공포감에 요즘은
금속 침 대신에 레이저 침구라는 기술 유사침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다 했어요? 예, 어, 여기 네. 레이저 침구와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는 레이저 침구를 혈자리에 이렇게 조사해서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방법이고, 1960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됐고, 중국에서는 1973년부터 레이저 침구가 임상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현재 여러 질병에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쓰이고 있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해서는 바이러스가 피부에 남아있을 때 있을지 모르니까, 레이저 침구가 침보다는, 어, 그런 남아있을 가능성도, 어, 없고, 그래가지고, 레이저 침구가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침구는 저출력 레이저 광을 직접적으로 모으거나 확장시켜 혈자리에 조사하여 효과적으로 광화학 작용을 일으키거나 광열 자극을 가하는 기능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레이저 침구 요법이란 정체 자연요법에 의거해 레이저로 통증 대응 혹은 상관 혈자리를 조사하여 기혈 통로 경락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오장, 간, 심, 비, 폐, 신장, 간의 균형을 조절하고 기와 혈이 잘 돌게 하여 몸 건강을 교란하는 불균형 상태를 정작동 상태로 바로 잡음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신기술 유사침 요법이다. 레이저 침구의 특징, 그 설명 좀 하시면서 하면 안 될까요? 예, 예, 예. 레이저 침구라는 것은 이렇게, 어, 고출력이 아니라 저출력으로 이렇게 빛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레이저 빛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기 혈자리에 이렇게 쏘여서 광학 작용으로 이제 열, 광열로 이렇게 빛의 열 자극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인데, 어, 통증 대응 혹은 또 이게 상관 혈자리에 이렇게 쏘여가지고 경락 기혈을 이렇게 정상화 시켜가지고 그 오장, 간신, 비폐, 신장 간의 균형 조절하고 기와 혈이 잘 이렇게 통하게 해서 몸 건강 상태로 이렇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이렇게 해주는 정정해주는 이렇게 그런 침구 요법입니다. 레이저 침구의 특징. 레이저 침구는 기존 금속 침 요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통증을 느끼지 않고 세균이 없어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다. 레이저 침구는 치료 임상에서 침이 휘고 박혀서 뽑히지 않거나 침을 맞아 현기증을 느끼거나 침이 부러지거나 기타 중요한 장기를 찌르는 등의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어, 않고 어, 침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예를 들어 에이즈 감염 등의 위험이 없는 것이 큰 특징이다. 여기는 레이저의 특징은 어,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침구요법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통증 느끼지 않고 더 안전하고 효과가 더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다양한 질병에 이렇게 적용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재민쌤이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레이저 침구와 호침은 비록 모두 혈자리를 자극해 치료 효과를 보지만 호침이 주입되는 것은 기계 에너지이고 쑥뜸이 주입하는 것은 열 에너지와 약물이지만 레이저 침구가 주입되는 것은 빛 에너지이다. 빛 에너지가 어,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생기는 것이 광화학 작용과 광열 작용이다.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렇게 침과 그다음에 쑥뜸, 그다음에 레이저가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호침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피부에 뚫고 들어가서 기계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쑥뜸은 이게 뜨겁게 해서 열 에너지로 바로 주입하는 것이고, 레이저는 빛이 들어가는데 이 빛이 열 에너지로 바꿔서 어떤 작용을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열의 침투력은 매우 깊다. 예를 들어 붉은 빛의 반도체 레이저가 혈자리에 조사되면 피부 온도가 0.8에서 2도씨 정도 상승한다. 그래서 광화학 작용 이외에도 경미한 열구 작용이 있다. CO2 레이저 혹은 635 나노미터 반도체 레이저가 혈자리에 작용하면 열 효용이 더욱더 명확하다. 레이저가 만약 펄스에서 나오면 더욱더 충격파 기계 에너지가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레이저가 이제 붉은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혈자리로 이렇게 쪼이게 되면은, 이게 빛이지만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어, 보통은 피부의 온도가 한 0.8에서 2도씨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광학 작용과 광열 작용을 동시에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CO2 레이저라든지 뭐 반도체 레이저 이런 두 가지를 쓰는 것 같은데, 이게 혈자리에 이렇게 작용하면 열 반응이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레이저 침구 치료는 수심, 마비, 부호름, 통증 등이 침구 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훨씬 적다. 그래서 노인, 어린이, 허약한 사람, 침을 맞으면 현기증이 나타나는 환자에게 아주 적합하다. 레이저 침구는 일반 침구 치료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침을 맞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피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노인이나 어린이, 또 혹시 몸이 허약한 사람,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침이 들어가면은 어떤 부작용이나 현기증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한테도 훨씬 더 침 이외에 침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눈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것 이외에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레이저 침구는 직접 배꼽 정중앙을 조사해서 어린아이 설사 등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금속침을 넣는 것은 안 된다. 예를 들어 혈관 부위의 혈자리는 레이저로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혈관 내의 각종 인자를 활성화해서 치료 효과를 본다. 이게 이제 침하고 다른 부분을 설명해 놓은 건데, 레이저는 이제 눈에다가 쏘는 거 말고는 피부 어느 곳에도 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꼽 같은 데다가 침으로 놓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레이저 침구는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혈관이 있는 혈자리는 침으로 찌르면 직접적으로 그게 이제 혈관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출혈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은, 레이저를 쏘이면은 그 혈관 속에 있는 그 혈자리를 타고 들어가는데 혈관 속에까지 그게 영향을 미쳐서 어떤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네, 그러면 66페이지 할 차례죠. 네. 여기 계신 분 조승화 쌤 한번 읽어볼까요? 책이 있으신가? 국제주님은 책 있으세요? 책이 없나 보네요.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레이저 침구 치료 개요. 레이저는 일반 빛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도가 높다. 에너지가 크다. 방향성이 좋다. 고도 집중과 작은 발산 각도를 지니고 있다. 단색성이 좋다. 스펙트럼 선폭이 좁고 파장이 단일하다. 빛은 기능이 비정상적인 세포 혹은 조직에만 조절 효과가 있다. 인체 조직이 만약 안정 상태, 생리 상태의 기능이 정상 상태인 것, 즉 정작동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레이저 강이 인체 내에 미치는 조절 효과는 별로 없다. 별로 없다고 하네요. 레이저가. 안정 상태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고, 그러면 이제 좀 아플 때 효과가 있나 봐요. 만약 인체 계통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나 안정 상태에 멀어질 때는 인체 내에서 조절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리하여 이리하여 인체 기능 저하를 안정 상태로 회복시킨다. 그래서 건강 회복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지 않을 때 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네요. 모든 질병 발생의 근본은 인체 내의 기혈 소통, 통로, 경락의 통제력을 잃은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질병은 경락병이라고 부른다. 레이저 친구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레이저 에너지가 인체 경락을 통해 오장육부 통로로 전달되면서 질병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생 이론에서 자주 말하는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아프면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30분이 돼가지고 12시까지 하면 또 너무 무리한 것 같아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가 이걸 10번을 읽으면 또 성공한다고 하니까 안면관찰로 열심히 공부해 보시게요. 여러분, 네,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